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 360 제5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똑똑도서관 김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문 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인문 360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콘텐츠를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문 360 인간과 기술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인본주의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 문화,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찾아보고자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하여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보다 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기 위한 해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인간과 기술 포럼의 주제는 기술과 사회입니다. 기술과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하는 공론장에서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사회의 소통과 합의를 높이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1부 그리고 2부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부는 공론장에서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론장을 모색하는 실험과 시도, 그리고 새로운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께 직접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으로 계신 김유향 박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시대 더 나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입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에 그 좋은 기획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주제를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민주주의와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그 현재 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걸 맨 처음 첫 장에 올렸는데요.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자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디지털의 방점을 찍기보다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주로 디지털의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였는지를 놓쳐버리고 미로 속에 헤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의 방점을 찍은 논의들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으면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갈지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밑에 제가 인용한 캡처한 것들은 최근에 해외에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의 표지이거든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주주의 위기란 책이 나왔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저기 맨 앞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 현대 민주주의 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제 세브르스키의 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다양한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그 부상하게 되었나라는 건데요. 사실상 80년대 그 어떤 그 전문가도 그리고 정책 이방가도 실질적으로 그 일반 그 현명한 시민들도 사회주의가 특히 동구 사회주의가 그렇게 급격하게 붕괴할 거라는 걸 아무도 인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라든지 그 사회과학자들이 예측하기보다 훨씬 빨리 사회주의 붕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현대의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그 사회과학자, 정치학자, 정책 이방가, 심지어 시민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80년대와 같은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생내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거다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는 항상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거지 지금 현재 특별히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결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어디에 개입해 들어가야 될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은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디지털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결함이라는 걸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사람들이 특히 트럼프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에 관련한 책들 그리고 언론 기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미국 의사당을 선거 불복하는 사람들이 점령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그 민주주의라든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까지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냥 그 약간 가십성 기사 이외에 심각한 그 분석 기사를 내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은 자유라든지 공정선거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이제 복종 이런 것들이 그 부인되고 그리고 언론 자유라든지 소수자 권리, 법치주의 이런 기본 원칙들이 철저하게 미국에서 민주주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공격받고 부인되는 것을 사실 봐왔던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극단적 양극화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주주의와 양극화라는 것들은 좀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양극화에서는 반드시 그 민주주의의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위기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71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민주주의 하나의 모델로 생각했던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생각했던 민주주의 수호자의 대표 역할에서 미국이 더 이상 그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하유의 민주주의 분류에서 미국은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2006년 이래로 113개국 정도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이제 실질적인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과 그 미국의 어떤 그 민주적 규칙에 대한 전면 공격을 계기로 많은 그 언론이라든지 출판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미래가 과연 그 안전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정치학자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학자들이 저도 정치학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한번 확립되면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정치학의 기본 하나의 어떤
기본 교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번 확립되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모든 정치학, 그 민주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부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치학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학계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해체의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극우 이제 파퓰리즘. 적어도 이것은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극우 파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해체의 징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들이 그 다수 국민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게 되면서 일종의 가두제가 돼버린 현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미래, 사실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게 정당인 건데 그 정당이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미래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탈진실과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데, 제가 이제 탈진실이란 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용어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게 지금 현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제가 탈진실과 전문가 정치라는 말을 끌어온 게,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선거 이후에 이 언론들과 막 공방을 할 때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언론의 어정쩡한 그 중립주의, 이제 선거에 대한 어정쩡한 중립주의와 경마식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긴 이제 측면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진실은 명료했죠. 아주 진실은 명료해서 그 진실에 대한 의문을 누가 가지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명백한 진실마저도 얼터너티브 팩터라는 얘기로, 대안적 진실이라는 얘기로 부인되는 거는 공동으로 합의할 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라고 공동으로 합의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민주주의 미래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문가 정치는 대의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대의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결과가 좀 더 일반 시민들보다 그 영역에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대의 국회의원들은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 결정이나 입법을 하게 되는데 선거,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에서 4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극단적 양극화 속에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결코 이제 더 이상 일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 미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지표는 제가 여기 지금 적은 것들은 가장 흔한 민주주의 위기 지표예요. 뭐 거리에 탱크가 있을 때, 그리고 독재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서 국민 권리가 굉장히 공허화될 때, 불평등이 확대될 때, 미디어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이것만 딱 보면 사람들이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를 생각해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탱크 정도 빼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변 뭐 일본이든 하여간 선진국들의 일 대비를 해보시면 상당 부분 민주주의 위기 지표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도 다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지표라는 것들이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공유하던 위기 말고 그냥 다양한 위기 지표들이 더 이 변화된 현실 속에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더 이상 권위주의하고 이 같이 가지 않고 결별했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도 이런 위기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인용한 사진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점령했을 때 이제 사진들인데요. 민주주의 위기 지표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좀 더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시민 의식의 문제이니까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동의가 부재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지역사회 시민들이 모이는 조그만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정말 사소한 이 차량이 들어오는 그 진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정말 사람들이 톡방에서 다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는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뭐 동대표든 시장이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카톡방에서의 대화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나도 말할 그 한 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합의하고 존중하고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것들을 제가 지역사회 그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 그 이런 통계 자료가 많은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인 같은 경우는 72%가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30%만이 민주주의에 가치를 부여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모든 그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사람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의 굉장히 심각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기의 민주주의의 이 큰 두 축은, 한 가지는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 현대 사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그 시민을 대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민을 충분히 그 대의하지 못한다든지 가두제로 빠질 수 있는 한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렇지 본질적인 한계는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 이 박스에 있는 건데, 저게 내가 너를 투표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이래야 된다라는, 이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족주의라든지 팬덤적 그 정치로 인해서 사실상 저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투표하지 않았지만 넌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한테 투표하지 않았지만 네가 당선된 이상 나는 너를 인정할 거야라는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4년 내내 한 번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민 참여의 제한이라든지 대표의 실패라든지, 대의제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제가 최근에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그 나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떠받쳐주는 굉장히 그 적절한 그 도구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시사점을 얻었는데,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그 투표율을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최근에 그 시민 발언을 했던 그 모 지역 같은 경우 30%도 투표율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율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낮은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 그리고 냉소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제가 앞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뒤에 이제 발표하신 분이 실제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적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또 토론자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디지털 참여의 메커니즘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디지털 참여의 형태는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저 제일 위에 삼각형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현실이 디지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디지털 그 참여 메커니즘이나 디지털 민주주의적 방법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반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공론장이나 디지털 참여에 있어서 수기 민주주의적 요소를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도화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결국은 디지털에서조차도 다양한 시민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이라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든지 디지털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그 이제 이 조사를 보면은 남성들이 이렇게 젊은 남성, 배운 남성이 과도하게 대표된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면서 그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성적이고 합의에 의한 논의 과정을 가리키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공적 판단을 하도록, 제가 이 충분한 정보를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그 오픈 데모크라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보의 공개, 그러니까 오픈 데모크라시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디지털 시민 참여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그 이제 청원 그리고 마드리드라든지 저기 대만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대만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던 거고, 이거 사실상 민주주의 자체라는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에 앱이 다 있어요. 어떤 앱이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참여와 관련한 앱.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거의 그 이제 디지털 참여에 그 이 꽃이 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 참여 유형은 그 의회 그리고 그 행정부 그 정당의 디지털 참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한 20년 동안 정립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디지털 참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디지털 민주주의조차도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인데요. 그 가짜 뉴스가 실제 선거와 그 이 이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미국 선거가 너무 잘 보여줬고, 이 표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그 이 디지털 그 이 매체들과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를 저절로 잘못된 정보로 이끌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공론장과 시민 참여의 미래는 디지털 공론장이 실제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 역할을 부여받도록 제도화되고 한두 번의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프로젝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와대나 국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제도적 위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디지털 민주주의는 단순히 얼마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가치 위에서 누가 어떻게 그 사용하고 참여하는가 이거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은, 애초에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많은 다양성 그리고 정보의 개방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유, 평등, 불확실성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정치학자로서 정치가 만드는 문제는 정치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디지털을 도구로 잘 활용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못 느끼고 사는 저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보고 공유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것이 있다고 좀 생각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술과 사회라는 과제로 일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연사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송경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정책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신 송근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없으니까 AI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양 박사님의 주제를 발표를 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송경재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의 일상화라는 주제는 사실 최근에 그 정치학계, 뭐 사회학계, 언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그 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최근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었던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에서 나타난 뭐 극단주의라든가 그 이념적 양극화, 그리고 뭐 가짜 뉴스로 인한 왜곡의 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실제 지표를 찾아보면은 우리 김유영 그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민주주의가 상당히 퇴보하고 있는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역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책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아,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범들이 있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디지털 민주주의가 이런 사회 제도, 특히 정치 제도나 시민의식의 성숙에 있어서 기여한 측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1990년대 이후로 그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에 시민의 참여는 실제로 증가했고요. 이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과거처럼 그 정부나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이 함부로 시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은 발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일정 부분 그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998년에 이 참여민주주의 이론가였던 바버라고 하는 학자는 과연 그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대안을 모색했는데 이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났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현상들도 발견된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타이완의 이제 V 타이완이라든가 뭐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루미오, 뭐 디모크라시 OS 그리고 그 디사이드 마드리라고 하는 직접 참여형 그 인터넷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 참여 수기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세계적인 석학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국 인간의 의식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쉽게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는 이런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뭉크 같은 학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짜 뉴스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는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될 카드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마 두 번째 발표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만 디지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아직 사실상 진행도 안 됐습니다. 이제 진입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한 발 한 발 초속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을 이용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즉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몇 가지 원칙적인 그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원칙을 좀 제시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민주주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디지털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디지털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민주주의 기술을 기존에는 국가나 시장 등의 권력자들이 장악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금 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낮거든요. 그럼 이러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의 개발이 심각하고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가 확장되고 있다는 건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의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참여, 질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참여라든가 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형태가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항상 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번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지배했었던 40여 년 내외의 기간만이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됐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다수의 횡포라든가 우리가 중우정치라고 하는 우매한 군중들의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민주주의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지나치게 고정된 불변한 그런 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 진화하는 개념의 한 방법으로서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변화, 뭐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시민적 능력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개발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 민주주의 발전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방점을 디지털은 작게 말하고 민주주의를 좀 크게 말하는 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화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잘 적합될 수 있는 해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송근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의 힘을 빌려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중의 인지를 조작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위험이 큽니다. 인지를 조작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활동에 기술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는 머저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좀 기억이 날 듯하다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다행히 이 영상을 제작한 감독이 이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가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현재 알게 모르게 이 기술을 악용을 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노출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거나 전혀 무관한 사진을 배치를 해 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포토샵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하거나 그냥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을 시도했고 사실 그런 조작은 너무 이렇게 티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실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특정인에게만 존재하는 생체 정보를 타인에게 그대로 입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보가 조작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지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하고 만들어낸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의 결과가 50%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진위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악용하는 시도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온라인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크게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처리하려는 에코체인버 현상과 자기 확증적 편향은 가짜 정보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혐오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혐오 감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악용을 막고 취약성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믿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편향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지 조작 등 정교한 조작 시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는 기술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 공공연하게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신중하게 정보를 처리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춘다면 조작된 정보를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이제 트럼프 머저리 뭐 이 내용 저도 봤는데 딥페이크 내용도 이제 보시면서 사실은 기술이 악용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해지고 진짜를 가짜로 볼 수 있고 가짜도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큰 오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발표를 준비하신 이제 김유영 박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발표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보완해주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두 분 얘기에 따로 덧붙일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이 나오면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좀 숨가쁘게 우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공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인문학적 질문을 받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뒤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전 참가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경재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유해 콘텐츠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부분에서의 기술 발전은 상당히 걸음마 수준인 것 같다. 무분별한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 걸러내는 기술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환상도 약간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인 건 분명한데 아직 딥러닝의 수준이라든가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과 허위를 구분할 정도로 가짜 뉴스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사실 아직은 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먼저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먼저 유포가 되고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그 예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듯이 결국 디지털 기술도 비슷하다는 그 메커니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랍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가짜 뉴스나 불법 콘텐츠들조차도 인공지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 방금 소개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인공지능 범죄와 이런 가짜 뉴스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이고 법제도적인 논의가 양측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MIT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로봇을 이미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애플, 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동 성착취물이라든가 정말 불법적인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이미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적인 노력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대응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EU 차원에서도 뭐 디지털 서비스 법안 등을 해서 사실 그 다양한 가짜 뉴스나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도 사실은 2021년부터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뭐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가칭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해서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EU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서비스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한데 혹시나 저는 이제 그 궁금한 질문이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 해나가면서 악화를 이제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을 더 키워서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송근혜 박사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동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소셜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확증 편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 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SNS에서 확증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큰 이유는 알고리즘 추천 기능 때문인데요. 이 알고리즘 추천 결과가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를 인식한다면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시도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가 어떠한 근거로 도달이 되었는지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설명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추천하게 된 데이터셋, 추천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제시를 한다는 그런 것이죠. 최근 IBM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바이아스가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도구를 개발을 했고요. 구글은 데이터셋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 데이터셋이 달라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이 정보가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편향되어 버리는 일에서 조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술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으로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막 퍼나르는 것은 우리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유양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재우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보 공유와 참여 확대를 구현할 거라 생각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에 레사는 도리어 SNS,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이제 말씀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공유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권리 행사 그리고 참여의 확대는 요원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디지털이나 전자적 그 기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느낀 건 2002년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초의 인터넷 그 대통령이란 얘기도 이제 해외 뉴스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08년에 미국 선거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였거든요. 그리고 2012년은 이미 소셜 미디어는 당연한 거고 데이터 기반 선거였죠. 타겟팅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타겟팅 전략을 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겼죠. 오바마가. 그럼 2016년 미국 선거는 뭐였냐면은 가짜 뉴스와 그 이 허위 정보 그리고 봇들이 만든 선거라는 거거든요.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그 기술,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그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그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실패해 왔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흔히 이제 기술은 권력의 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특히 기술이 지금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그 사회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정교한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그 실질적으로 그 다양한 참여, 디지털 참여의 어떤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이제 프로젝트에 끝나거나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이라든지 정책 행정 과정에서 제도화되는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이윤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윤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공공 저널리즘이라든지 디지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성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기존의 상업적 플랫폼만으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을 민주주의 발전이나 정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가속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과 좀 경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님의 질문이신데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노인분이나 뭐 또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이 시간대 올 수 없는 분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경재 교수님께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넌지시 던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생소한 것들인데요. 이른바 선호투표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호주에서는 그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1순위에서부터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집계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순위를 가점을 주다 보니까 산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 이 디지털 기술을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정치 과정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 선호투표 도구로서 플랫폼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소수의 목소리를 보다 더 수렴할 수 있는 기술 결정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시험 단계입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이것이 다양하게 이제 실험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루미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 선호 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에 계속 실패는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과정이 또 새로운 방안을 또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질문 두 번째 스머펫님의 질문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허위와 거짓 그리고 진실에 대한 알고리즘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했는데 송근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알고리즘을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는 기술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패턴이 좀 존재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보를 담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화제성이 이렇게 부각이 된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이렇게 많이 화제성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허위 정보 같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그 주제가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런 뭔가 화제성이랑 관련 없이 어떤 특정 주제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조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튼 31일 정도를 기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가십거리들은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당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급격하게 지나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혹시나 느낌을 좀 말씀을 잠깐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유양 박사님 이제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 지금 토론자들과 또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청중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셨는데 혹시나 또 제안하시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역시 그 일반 청중들 질문이 굉장히 핵심과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기술이 권력의 지도라고 했는데 그 사실상 정치학에서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 배울 때 그 사회는 제도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그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디지털 기술, 제가 처음에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 열광하고 기술의 논리를 너무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그 살고자 하는 사회, 앞으로 가야 될 사회의 모습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디지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정치 사회적 문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사실은 뭐 책임 있는 그 정책 결정자라든지 뭐 사회과학자들의 그 주장 그 노력이 중요한데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잠시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가짜 뉴스를 제가 연구할 때 보니까 가짜 뉴스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정정이 되면 특히 코비드 그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한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던데요. 바로 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그 가짜 뉴스가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정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사실 가짜 뉴스 문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이 모습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는 그런 좀 성숙한 그 합의의 자세, 그 국민의 자세라는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숙한 국민의 자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그 학교에 계시는 이제 송경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자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혹시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시민교육,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그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시민으로서의 자세, 시민의식, 바람직한 토론의 기법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대학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민주적 인간, 그리고 성숙한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그 성찰이 많이 주어지면서 학교마다 이제 최근에는 민주 시민 교육, 나아가서 세계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그 공부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단순히 이게 학교의 틀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확산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도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항상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항상 위험에 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럼 누가 그럼 부여안고 가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 민주주의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이 결국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학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코로나19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송근혜 박사님도 혹시나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디지털과 민주주의라는 이런 핫한 주제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에 초대가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네, 기쁨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네, 박사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사실은 이 주제는 더 이야기하고 싶고 세 분의 전문가들과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질의응답 이 시간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인 추천 도서 소개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보고 싶은 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연사님을 모시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책 한 권씩을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먼저 김유양 박사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를 추천 도서로 올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사실상 디지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으려면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왜 그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디지털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한번 읽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민주주의 본질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송경재 교수님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의 책일 것 같은데요.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린시먼 교수가 2018년에 저술한 책인데요. 사실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잊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쿠데타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재앙.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재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권력이란 건데 정보 권력이라는 것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시민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침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한번 보고 싶고, 네, 궁금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받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송근혜 박사님은 어떤 책 소개해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학적으로 탐구한 책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항상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고독이라는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이상적인 자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고독이라는 감정을 오히려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허영심, 고독, 지루함, 분노와 같은 감정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 왔는지를 이제 살펴본 책이에요. 앞으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상호작용할 날이 더 많아지잖아요. 기술이 인간의 삶 속에 더 깊이 스며드는 이런 미래에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책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1부 순서는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유영 박사님, 그리고 송경재 교수님, 송근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